저도 다른 사안인데요. 그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대조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자료 요청한 지가 2달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고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오전에 진선미 의원님께서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우리가 모두 함께 축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교육계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공문을 보시면은요, 2022년 3월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성교육 관련 성유해 도서를 폐기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문을 보내면서 일선 학교에 이제 보내면서 보수 성향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링크가 있어요. 도서 목록의 링크가. 근데 그것까지 같이 보내면서 이제 한강 작가의 이 채식주의자가 폐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기관장님들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한 3분 정도만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들께서는요. 혹시 이렇게 모두 다 기관에서 도서도 구입을 하고 도서관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전번역원 원장님부터.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천천히 하세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책을 한 권 사도 도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책은 저희 회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하라고 하거나 그런 네, 말씀은 그런 적은 없으신 없습니다. 거나요? 네, 예, 그 다음 한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북아역사재단 역시 저희 사서들이 책을 좀 구입을 하고 있고 전혀 저희가 이 책을 폐기하라 말라 그런 간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한중현 원장님. 예, 저도 그런 일을 들은 바가 없는데요.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믿습니다. 네,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님, 교육부가 이런 일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성유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책을 폐기하라 말아라. 물론 이제 딱 지목한 건 아니지만 링크까지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교육부에서 그런 논의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증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시면요. 그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이 전년 대비해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십니다. 예. 작년에는 4,759명이었는데요. 올해 65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다리, 그러니까 고졸 후 학습자, 직업교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려고 했을 때 장학금을 받는 그 경쟁률이 24년도에 9대 1로 대폭 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지 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아마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장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거기에다가 2024년도 예산이 축소되면서 계속 장학생이 많아져 가지고 2024년 1학기 때 선발 규모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 2024년 2학기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3,400명을 선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3,400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600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보시면 원래 이제 작년에 액수가 이쪽에 할당되어 있는 액수가 516억이었는데 올해 480억으로 줄었어요. 2024년에. 예. 그런데 계속 여기 보시면은 신규 장학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계속 장학금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장학금으로 배정을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추이로만 봐도 신규 장학생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예견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됐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럼 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예산이 갑자기 축소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됐지만 이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은 사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맞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학업을 유지해 보려고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미래의 그 파릇파릇한 꿈을 좀 키워보고자 해서 그런 것들을 보증해주기 위한 국가에서 나름의 국가장학금으로 이렇게 국가장학금이 아닌 그러니까 희망사다리 이 유형을 특별히 마련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깎는 일이 있어서는 사실 이건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귀중한 지적을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그러니까 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또 9분위까지도 늘린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9분위까지 늘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고졸 후 학습자의 장학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고졸 후 학습자의 장학금은 사실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받은 학생들의 83%가 이 요건 충족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83% 애들은 이걸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액수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돌리면서는 39% 정도에 대한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한 학생에게. 어려운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의 200만 원이라는 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나마 17%의 아이들은 이런 정보력이 없어서 이걸 받을 생각조차도 못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으면 사전 사후 어떤 대처를 하셨어야 됐었어요. 이런 정보를 줘서 17%의 아이들은 이런 정보력도 떨어지니까 받을 기회조차도 못 누렸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안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셨었고요. 이제 그나마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에 이런 이제 계획서를 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과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보완해 주신 건데 여기 잘 보시면 23년도에는 4,759명이 받았고 올해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8명이었는데 이제 푸시를 드리니까 그나마 이제 늘린 학생 수가 2,600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지만 23년도하고 비교하면 사실 50%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늘렸다고 했지만 23년과 비교하면 그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원실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끌어안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국가가 이런 일을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정액 사업을 네,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근로장학금에 대한 부정 수급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장님, 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신한대학교 장학금 부정 수급 근로장학금 그거 알고 계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신한대학 쪽에 그게 이제 그 조사 그 의뢰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지금 아직 거기서 감사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7월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 지금이 10월이에요. 예.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조사를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한국장학재단은 조사 권한만 있고 아니습니까? 이 감사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 재단에서는 지금 10월 2일 날 현장 점검은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장 점검해서 자기들이 지금 그 감사했는 거기에서 뭐 약간 학생들과의 뭐 모의를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그게. 자, 그러면 제가 그 교육부 기조실장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자,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횡령입니다. 저같이 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핏 생각해도 이거는 횡령한 건데요. 근로장학생이 근로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출석부 같은 데다가 허위 기재를 해갖고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근로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이거는 거짓으로 이렇게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육이 행해진 사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지금 서울대 의대 같은 감사에는 어땠습니까? 그 1학기에 휴학 승인을 한 그 바로 다음 날 12명이 감사를 나갔거든요. 이거 정말 감사 교육부에서 특별감사 나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예, 의원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아니, 예. 네, 엄중 조치 정말 하십시오. 네. 아니, 의대는 바로 다음날 12명의 감사를 보내면서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김낙년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26일 날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본 의원은 그 한중현 이사들의 뉴라이트 행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잠깐 들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자세히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사 중에 6명 중에 4명이나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신 분으로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중현 이사장이신 김모 씨께서는 7월 4일 날 자유총연맹 70주년 축사 발언에서요. 뭐라 그러셨냐면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 별로 없다. 자유우파가 반대한민국 전선과 전면 싸우자와 같은 발언을 임기 중에 하셨어요. 7월 1일 날 이사장으로 호선되셨고 7월 4일 날 이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기에 그 조선총독 그러니까 폭파한 것도 굉장히 비판하셨고 광화문 광장에 대한 비하도 하셨고요. 또 서울역의 강우규 의사에 대한 그 상이 있는데 그것도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했습니다. 그 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이사장님의 어떤 그 말씀하신 거를 지금 다 제가 그러니까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사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원의 운영은 이사회의 의견만 보는 게 아니고 원내의 어떤 여러 구성원들 또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라든지 유관관계자들 또는 학계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각까지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원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립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모든 주제가 모든 역사사관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어떤 역사사관도 같이 표현하시고 그래야 된다. 일종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너무 중립적으로 어떤 일을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한다. 그런 식의 그 의식을 가지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사장 그 김모 씨라고 하는 이사장이 그 추천사 축사한 것도 요즘에 이제 그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축사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자 건국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의 어떤 역사 사관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김모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사장의 타이틀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렇게 추천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아시나요? 지난 21년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정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이 역사적 대비를 계속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다 확실하게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보시면 여기 이 PPT를 보시면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아봤는데 4.19 의거, 4.3 폭동, 뭐 일본과 우호적 관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거 다 표시한 거 한번 봐보세요. 이 띠지인데요. 이 띠지가 모두 너무나 황당한 표현들이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에 부정 투표, 독재를 되게 미화하고 있고 시대사적 이해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축소, 그 다음에 전두환에 대한 미화가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서만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띠지에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라고 하는 책에 이사장께서 그런 이제 그 축사도 하셨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여기 제가 한번 원장님께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4.19 의거가 맞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불러야 정확합니까? 과거에는 뭐 4.19 의거라고도 불렀고 4.19 혁명이라고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정확한 역사적 평가입니까? 93년 이후에 정확하게 내려졌어요. 어떤 용어가 정확합니까? 아마 헌법에 보면은 4.19 혁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닐까 생각합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이럴까 생각한다는 표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4.3 폭동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4.3 폭동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 폭동, 4.3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어떤 시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제가 여쭙는 거는 정확한 명칭을 여쭙는 것이에요. 현재 공식 희생자 수가 14,822명인데요. 제주 4.3 사건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여수 순천도 여기 보시면 반란이라고 분명하게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수 순천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박지양 이사장님 어떻게 정리되었죠? 여수 순천? 아까 김문수 의원께서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듯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라 그러셨죠?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아직 모르십니까? 어떻게 법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여쭙겠습니다. 광주 11구 간첩 폭동 맞습니까? 여기 5번째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이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5.18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5.18 폭동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뉴라이트 기준으로 이제 제가 또 한중현 교수 채용을 혹시 하실 때 원장님께서 그럴까봐 굉장히 걱정인데요. 혹시라도 차후에 한중현 교수를 뽑으실 때 뉴라이트 사관에 정말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분들을 앞으로 뽑으셔서 함께 일하실지 제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사회 한번 기능을 봐주. 이사회 보면 뉴라이트와 관련된 사관을 전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회 활동에서 이런 이사회의 정가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런 일들에 대한 제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누군가의 유명한 말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한 기술이다. 이사장님, 이게 누구의 명언일까요?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들은 적은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네, 이거 네. 의원님 건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아주 굉장히 스티브 유명한 잡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함께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장님은 전기공학을 전공하셨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의 학과수하고 입학정원 추이입니다.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 학생 수와 학과 수는 줄고 있고 이공계는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재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융합하기 위해서 그 한국학술진흥재단을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도 함께 통합한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소외되어 버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인문사회 계열의 예산은요 3,8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1.4%입니다. 전체 국가의 R&D에서 1.4%는 여기 잠깐 봐주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게 전체가 이제 R&D 예산이라고 봤을 때 요게 이공과학 예산이라고 보면은 이거 띄면은요 요만큼이 요 주황색 요 부분만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공계는 그나마 점점 늘고 있는데 인문사회 분야의 이 빨간 점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3,800억 원에서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 좀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제 그거가 보면 미국은요, 21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10.3%고요. 독일은 8.4%, 영국은 5.1%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 65년도에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예술 및 인문학재단 설립법을 제정해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480여 명의 연구자하고 뭐 그 총 인원이 1,400여 명에 달하는데 기조실장님과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육부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사회기술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고 계시죠? 네, 그 부분하고 학술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인문학과 관련해서요. 네,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좀 실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이거 빨리 보시면은요, 인문사회는 연구비 점유율이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명 중에서 1명도 연구비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학문 분야에서 비전임 비율이 그 인문사회는 192%고요. 이공 분야는 그나마 85%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연구비, 학생 연구비인데요. 그 과학기술은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문사회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